네, 약 2시간 뒤인 저녁 6시부터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군사적 대치 국면 속에서 극적으로 출구를 찾는 모습인데요. 남북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극적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뒤에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이 접촉을 하기로 됐는데, 저 원장님,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이 바뀐 배경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네. 물론 큰 소리는 치고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한미연합 전력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특히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북중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중국의 뭐 압력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권고랄까 그런 조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화에 응해서 남한의 의사를 타진을 네. 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일단 회담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5시죠. 북한이 예고했던 5시에 우리의 이제 확성기에 대해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일단 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앞으로 난관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회담을 수용을 했고 또 최고 그 위급이죠. 남북한 모두.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대통령의 아마 위임을 받았을 것이고 김관진 장관도 그렇고 북한도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황병서라든가 김양근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진건 교수님, 지금 뭐 원장님 먼저 설명을 서두에 해주셨는데 군사적 위기가 아직 가셨다고 예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다만 북한은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요. 지금 남북 참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지금 네. 전투기가 이제 시위까지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이를테면 미국을 직접 개입하는 그런 데까지 끌어들여 버린다면 이건 김정은으로서는 회복 불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도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중국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포격을 먼저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자기들이 시한을 정해놨단 말이죠. 오후 5시로. 이 시한을 정해놨는데 이 시한이 넘어가 버리면 이젠 정말 자신들은 위기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루비콘강 건너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좀 다급히 한 이유가 보니까 우선 다급히 했다는 사실이 저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절절한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목함질에 그것은 무슨 김정은이 지시한 건 아닌 것 같고 군 내부에서 특히 그 일대에서 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김정은의 충성을 과시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바람에 그다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확성기를 틀어버릴 줄은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한 발 쐈는데 여기서 30 몇 발씩 쏴버릴 줄도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거 뭔가 잘못 건드려진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처음에는 군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마 정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좀 뭐 코너에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김만흠 원장님, 그저께 포격 도발할 때도 이제 북쪽에서 화해 메시지를 뭐 어떤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고 오늘 접촉과 관련해서 어제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발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발표에 따른다면 어제 4시에 추가로 있었다고 하니까 도발했던 날 바로 4시 45분경, 50분경에 했던 것도 다음으로 한 번 더 김양건 비서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시간 이후에 바로 정부가 호응해서 대응했던 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어제도 김양건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김윤 차장의 이제 발표에서는 어제 또 한 번 김양건 이제 비서가 했던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바로 2시간 내외 상대를 좀 조정하기를 요구하긴 했지만은요. 저는 배경은 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했던 데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죠. 북한이 행동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마침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에는 중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혹시 북한이
공격적인 무기로 좀 삼을 수 있는 소재는 조금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북 관계 하나의 또 경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굉장히 북한의 지금 불리한 환경이었는데 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내부의 한반도 내부의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되고 심각하게 된다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전승절 행사도 우리가 참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오히려 중국이 주도하는 군사 질서에 대한 뭔가 북한이 방해꾼이 되는 모양이 돼서요. 여기 좀 어려운 국면에 택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48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응징을 해주고 했다라고 했지만은 뭐 전문가들이 다 짐작하겠죠. 북한이 특별하게 뭐 응징할 방법이라는 게 없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긴장을 계속 지속시키느냐 이 정도의 문제지 48시간이 됐다고 해서 무슨 가시적으로 뭐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한다거나 뭐 그럴 것은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쨌든 간에 대화 채널이 가동이 되니까요. 전 박사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은 일단 다행스러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전 박사님, 그러면 이게 북한의 의도가 이제 애초부터 군사 충돌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현재 분위기에서? 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 상황까지도 고려는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쪽 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일 영도 체제란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모든 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보호해야 될 그런 이제 그 입장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상대 안 해주지, 뭐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상대해주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김정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걸 오바마 대통령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내년에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무슨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북한이 붕괴가 되든지 뭐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서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이드를 줬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고립감이랄까 포위 의식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뭐 남한, 미국,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고 한다면 뭐 이판사판식으로 한판 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건 자기들이 정말 이제 죽는 걸 각오를 하고 상정을 한 것이고 실제 있어서 북한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막무가내 막가파는 또 아닙니다. 자기들 살 길 찾으면서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지만은 특히 지금 자기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재도 필요 없다. 중국 나서봐야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제 관계상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다웨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굉장한 정도로 깊숙하게 북중 간의 내밀한 대화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행동을 일정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왜 중국이 그런 카드를 던졌겠는가? 어차피 지금 김정은은 9월 3일 지금 전순영 행사에 안 가는 걸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특히 황금평이라든가 나선지구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라든가 뭔가 북중 간의 내밀한 대화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태도죠. 우리가 지금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사관이 두 분이 다쳤고 물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0년에 우리 천안함 폭침에서 46명의 용사가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그러면은 뭐 확성기를 중단한다든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는가. 그건 이제 미지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담이 6시에 있을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우리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오늘 뭐 회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결국 가장 관심이 회담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냐 그걸 텐데 오늘 일단 의제가 어떤 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의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화가 북한이 결국은 이탈 출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 동의하는데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집권 후반기 가는 방향 속에서 뭔가 좀 궤도 수정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전 박사님께서는 이제 남쪽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부담,
그동안에 국정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정조국 부위원장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과거에 했던 발언이 최근에 나와서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급변사태를 시사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근래에 와서 계속 영국 외상을 만난다거나 국내 다른 행사에서도 계속 뭔가 또 원칙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접근도 얘기하지만은 유연한 계속 이제 또 접근도 얘기했단 말이죠.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저는 그것을 상당히 좀 진지하게 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 시기하고는 다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었지만은 실제로 2년 반 동안 아무 성과가 없다 보니까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이번에 북쪽에서 양동 작전을 같이 펴니까 같이 호응이 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질문해 주신 그 소재, 이제 여기 회담의 소재에 관련해서 보자면 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지금 걸려 있는 이제 목함질의 사건부터 이후에 고사총 사건 관련 있고 크게 가면은 북한은 당연히 이제 근본적인 문제, 오해서 조치 해제 문제 끌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남에서 어떤 걸 가지고 직접 풀기보다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은요. 혹시 북한이 워낙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이 대화 자체도 국제 여론전에 혹시 무기로 삼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진국 교수님, 그 조금 뭐 디테일로 들어가자면은 확성기 방송 중지라든지 대북전 전단 살포 제지라든지 이런 걸 좀 요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회담에서는 조금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지금 원장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칙은 제시를 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제시하고 있냐, 목함질에 대한 그 사과하고 예. 그다음 책임자 처벌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뭐냐면 확성기 당장 중단하라 이거죠. 그런데 네. 자신들한테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아킬레스건이 되니까 그 오늘은 최고 당국자들끼리 바로 그런 의제를 제시를 할 겁니다. 하고 서로의 요구를 하고 나면 이제 또 꺼내는다? 다시 네. 왜냐하면 북한은 우선 당장 시한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시한을 정해놨던 그 시한이 지났는데도 아무 행동도 못하면 자기들이 망신당하는 거고 행동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저기 만나서 대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협상해 가자 정해놓고 난 뒤에는 그다음 이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도 사과와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 이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고 또 이것뿐 아니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쌓였던 우리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폭침 또 이런 문제라든지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박광재 그 사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시인과 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을 이참에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국민적인 정서가 또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가지고 또 적당히 해가지고 확성기 끄고 뭐 북한하고 친하자 이렇게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참에 바로 이걸 기회로 해서 이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군복 직접 입고 뭐 상군단까지 가가지고 그 현장 지휘하는 것은 이번 이 기회를 우리가 철저히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 국면을 전환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전환점을 있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바로 네. 그 점에서 이번에 쉽게 양보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원장님, 제가 좀 뭐 말씀하기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회담에서 만나는 파트너가 이제 김관진, 홍영표 우리 쪽에서는 김관진 실장하고 홍영표 장관, 저쪽 북쪽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하고 김양건 당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2+2 이 멤버들의 의미를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얘기? 예, 뭐 북측에서는 아시다시피 황병서는 이제 총정치국장입니다. 네. 저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지. 이 사람들은 이제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뭐 외모에서 풍기듯이 좀 묵직합니다. 그렇게 말이 많지 않고 최용해는 이제 좀 떠버리식으로 말이 많습니다만은 황병서는 역시 이제 좀 묵직한 사람이고 네. 김양건은 이제 굉장한 이제 브레인이죠. 특히 대남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남한과의 관계, 뭐 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통일전선 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다 김정일 시대부터 이제 아주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김정은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김관진 안보실장은 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고 두 정부에 걸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홍영표 장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비서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양측 다 최고
그 통치권자의 이제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이제 뭐 저는 이제 북한 통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 국내 정치 하신 분들인데 너무 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난관이 이제 많죠. 예, 가장 이제 큰 게 우리가 그동안에 당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티포텟 소위 이제 주고받기랄까.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한번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1999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2010년에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2010년에 또 11월에 연평 포격을 당한 그런 이후에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보복다운 보복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우리가 과연 양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확성기 그 중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결 국면을 쉽게 양보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강경하게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북도. 남한의 의사타진을 하고 자기들 입장을 고수할 거. 우리는 한 적이 없고 당신들이 지금 조작해서 우리를 코너를 몰고 있고 거기 뒤에는 미국이 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 모임이 이 만남이 안 만남만 못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다시 군사적 이런 나쁜 시나리오도 있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제가 상상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든 간에 이번에 뭔가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오늘 합의의 배경하고 이제 의미 같은 걸 좀 짚어봤는데 통일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통해서 자세한 통일부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성님 기자. 예. 네, 오늘 예. 고위급 접촉에 대한 통일부의 해석이나 배경 좀 전해주시죠. 네. 예,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은 직후인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경 북한의 김양근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김양근의 대화 상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었던 겁니다. 북한의 전방 지역이 준전시 상태로 돌입하기 직전인 어제 오후 4시 북한은 김양근의 명의로 김관진 실장에게 또다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21일이나 22일 김양근과 김관진 실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김양근, 김관진 접촉안을 거부하고 김관진, 황병서 접촉안을 수정 제안했습니다. 밤새껏 고민한 북한은 오늘 오전에 황병서와 김양근이 나갈 테니 남측에서는 김관진 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나오라고 역수정 제의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10시 40분경 홍영표 장관이 김양근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랬던 북한이 결국 우리 측에 김관진, 황병서 접촉안을 수용하는 대신 김양근을 내보내기 위해 대화 상대로 통일부 장관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김관진 실장과 황병서는 작년 10월 인천에서 만난 뒤 10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황병서와 최룡해 당비서, 김양근 등 3인방이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인천을 찾았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홍영표 장관도 김양근과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위급 회담이나 접촉 몇 번 있었습니까? 오늘 열리는 접촉이 몇 번째죠? 예, 오늘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이뤄지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고위급 만남이 됩니다. 작년 2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성사된 제1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는 우리 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현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이후 작년 10월 4일 황병서, 최룡해, 김양근 3인방의 인천 방문으로 남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오찬 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급 접촉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계기로 10개월 만에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접경 지역의 분위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사실이 알려졌지만 연평도는 대피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측의 포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연평도로 가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해 연평도 망향 전망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 걸쳐 있는 석도라는 섬인데요.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최근 북한이 군사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진 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으로 가면 대수압도가 위치해 있는데요. 북한군 해안포의 포문이 열린 것이 저희 연합뉴스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 전쯤 남북 고위급 간의 판문점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곳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서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를 기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이곳 연평도의 주민들도 335 대피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을 하면서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부터는 조업까지 통제가 되면서 부두에는 230여 척의 어선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말을 맞아서 이곳을 찾으려 했던 낚시객들도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여객선은 정상 운항을 해서 오전에 인천을 출발한 배가 낮 12시 무렵 이곳에 도착했는데 73명이 입도를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취재진들이나 노무자들로 평소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주말 200여 명이 들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생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5년 전인데요. 포격 사건을 실제로 겪었던 이곳 연평도 주민들은 남북 대결이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좋은 소식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 강화로 가보겠습니다. 그제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에 가장 먼저 비상 대피령이 발령됐던 곳인데요. 인천 강화 교동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순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강화군 교동도 일대는 이 군의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곳이 북과 맞닿아 있는 데다가 그리고 대북 확성기가 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의 주민들도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 역시 저희 연합뉴스TV 취재진 나와 있는 곳 역시 이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 앞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포격 도발에 놀란 1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히 이 몸을 숨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오후 1시쯤 비상대피령이 내려진 이후에 현재까지 80여 명의 주민이 이곳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점심을 먹던 중에 경보음과 대피 안내 방송을 듣고 급하게 이곳에 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쪽에서 요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워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서 날이 상당히 무덥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군과 경찰, 이소방서에서는 대피한 주민들을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조치반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대피소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난 2012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이 면적이 104제곱미터 정도인데 30여 평 아파트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대피소 안에는 TV라든지 선풍기, 제습기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지만 이 많은 주민들이 오셨고 장소가 상당히 비좁은 데다가 날도 묻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남북 간의 대화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안도의 한심을 내쉬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피 해제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곳 주민들은 TV 뉴스를 시청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연합뉴스TV 김종우서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 봤는데 현장에서 이제 물론 남북 긴장이 좀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자 교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6시 회담에서 좀 성과가 나올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예, 우선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이 대화를 제의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한 점으로 봐서 그다음에 또 특히할 만한 것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김양건을 보내겠다 이제 황병서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이 간 것인데 홍영표 통일부 장관 옛날에 김양건 부장하고 사이에서 무슨 격을 따져 북한에서 대개 시비를 걸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별 군소리 없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은 상당히 이제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금 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될 그게 있냐면 중국이 말이죠. 만약에 한반도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국 안 그래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또 국지전 중에 하나인 한반도에서 또 어떤 전쟁이 만약에 말려들게 되면
또 미국으로서도 입장이 아주 미국 정부로서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양측에서 아마 좀 서로가 이제 이 중재를 계속 할 것이고 우리로서도 지금 만약에 이것이 정말 군사 정면 충돌이 돼버리면 우리 완전 굉장히 이제 박근혜 정부로서도 아주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김정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를 건드렸다. 지금 안 그래서 남북 연합훈련을 하는데 이 무력이 그냥 가서 때린다 이러면 김정은이 사실 잃을 게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어리죠. 아이들도 어리죠. 예? 그 권력 기반도 확보가 안 돼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 현장을 연결했는데 우리 측 대표단 차량이 지금 통일대교를 통과하는 장면 보시고 계십니다. 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2+2 회담에 참석하는데요. 방금 통일대교를 우리 측 차량이 통과했습니다. 아마 6시에 회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의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참에 김정은의 경우는 또 하나 만약에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정말 본격화돼 버릴 경우에 김정은의 장래가 좀 위태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지금 안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심각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정부는 더더구나 확대시킬 이유도 없고 하니까 이번 이 차제 아마 본격적으로 회담을 할 텐데 다만 북한이 과연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 다만 또 우리 측에서는 확성기를 꺼주느냐 안 꺼주느냐 문제인데 이게 쉽게 풀릴 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풀자고 해서 하는 거니까 북한에서 어떤 다른 요령을 피우더라도 이를테면 뭐 현장에 있는 군을 누구를 책임을 지어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김정은은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남북 간에 어쨌든 그런 합의점을 찾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금 방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통일대교에서 저희 측 대표단이 이제 통일대교를 통과하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이제 곧 회담이 남북 회담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결국 이제 원장님 오늘 아까 좀 계속 지금 가장 관심이 결국 성과인데 또 당장 확성기 그 부분 저희가 오늘 당장 모종의 성과가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좀 많이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시 오늘 5시를 이제 피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일단은 이제 감당을 시키고 약간 서로 양측이 약간 지금 진정한 상태를 취하면서 조금은 냉정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렵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2+2가 만나서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한다기보다는 하위급 회담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급 회담을 하다든가 이전에 이제 그 2013년에 가동됐었던 고위급 회담이 다시 이제 가동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엔사가 지난 10일이었던가요? 그 대령급 그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령급 회담이 됐든 간에 장성급 회담이 됐든 간에 이 군사적인 문제는 일단 유엔사로 넘기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로 대로 이사가족 상법 문제라든가 앞으로 해결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긴급하게 회담이 되는 것이고 정식적인 고위급 회담 내지는 장관급 회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몇 차례 회담이 전개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라든가 확성기 그 중지 문제라든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내지는 책임자 처벌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도 사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대로 물론 국민의 정서가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전쟁하자는 그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슬기롭게 풀고 나가면서 남북한이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냥 상상 내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대북 정책 어떻게 될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이제 북한 쪽에 대해서 기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오늘이 좀 중대 분수령 또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반기에 뭔가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너무 고리가 없었지 않느냐. 갑자기 이 전략을 바꾸는데 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네.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또 좋은 그 실마리 고리가 될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이 자체로 보자면은요, 시한을 48시간으로 정했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는 대화 해법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48시간 시간 제약을 두는 것이 북한에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잘못일 수도 있다. 여유 있게 뒀던 북한이라 옵션이 가능할 것인데 시간 제약을 둬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다면은 오히려 실패한 전략 아니겠냐 이랬었는데 어쩌면 48시간 정하다 보니까 대화가 지금 빨리 추진되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이진공 교수께서 최근에 목함질에다가 대북 방송 또 대응 사격했던 문제에서 이제 오해수 조치 관련됐던 천안함 문제 또 그대로 박항저씨 피살 관련까지 포함한 모든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북쪽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당장 이번만 하더라도 목함질에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 확성기 관련 사격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회담에서 했다고 응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굉장히 지난한 협상 과제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북 방송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전 박사님 오랫동안 추적하시니까 다른 또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대한 자극은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지만은 얼마나 대북 관련 협상 전략에서 유용한 전략인 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북한 전체에 대한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대북 방송이 굉장히 본인들의 존엄을 해치는 방송에다가 또 군인들에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압박은 될 수가 있겠지만 자극은 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북 협상에 억제력을 주는데 중요한 무기가 되는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부 탈북자들께서 증언을 하기를 영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확성기 방송을 듣고 뭐 대량 탈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어떻든 간에 그 내용 중에 자기의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비방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이제 그런 것 전반적인 그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북 정책을 전환시켜 보고 싶은 그러한 의도는 저는 거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최고도로 높여서 극적인 타협을 하는, 극적인 전환하는, 드라마틱 체인지를 하는 어디 걸 얻어내는 이러한 이제 전략 전술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이걸 딱 잡아서 잡아 끌어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고 당장 주가 떨어지고 있고 관광객도 줄어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좋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김만원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전화위복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오히려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도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잘만 활용만 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기본적으로 이제 대북에서 뭔가 고리를 만들고 투트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그렇게 이제 강하게 했던 일본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뭔가 풀려고 하는 쪽에서 후반기는 양동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고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동안에 비밀 뭔가 접촉이 있었나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뭔가 고리를 만들지 못했다 했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좋은 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확성기를 우리가 끄는 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뭐 일가지 확성기 안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켰으니까 다만 북한에서 과연 얼마나 성의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성기를 먼저도 끌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확성기 끄는 가지고 인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북한의 태도 자체는 대통령은 특히 박 대통령 특성적으로 그 태도 자체가 이제 용인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서 북한도 아마 종전에 대하던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자세로 지금 아마 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오늘 2+2 회담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그렇고 김관진 실장도 그렇고 다 이제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이제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되기 때문에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좀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좀 북한에서도 이제 그 지역의 평양 방송을 통해서 오늘 고위급 회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북측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왔을 거랍니다. 그냥 뭐 네. 만나자고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자율성이랄까요? 그건 그러니까 협상 카드는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보낼 때는 어느 정도의 그 협상 카드를 보내서 주어서 보냈을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포격전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뭐 다음 회담 그러니까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고위급 회담을 재개 뭐 하자라든가 뭐 내지는 이사가족 상봉 또는 사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은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요구할 수 논의할 있죠. 생각이 네.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는 이번에 좋지 않은 우리 병사가 다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중국 변수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은 지금 심란할 겁니다, 마음이. 9월 3일날 큰 행사 앞두고 만약에 한반도 충돌 생기게 되면은 모든 언론, 세계 언론이 한반도에 집중이 되고 중국은 어디로 사라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남한, 뭐 북한, 미국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 시진핑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럼 뭔지 모르는 하트라인이 저는 가동됐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거 좀 뭐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 물론 김정은에게도 압력 당연히 넣겠죠. 또 미국에도 협조를 구하고 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즐기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 지금 저승절 행사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게 지금 미국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가지 마시라 이런 정도 얘기까지 할 정도. 그렇지만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부담될 수 있죠. 네. 이 한반도를 빨리 조기에 안정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이 이번에 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원장님께서 중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김만원 원장님께 또 그거 관련해서 뭐 가장 관심이야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어떻게 풀리느냐 이 부분일 텐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북중 관계 또는 이제 한중 관계 거기까지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에 만약에 9월 3일 전승일 행사가 없었다면 북한에서 조금 이 상황을 길게 끌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 48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지금 먹함지뢰 사건에서 이후에 대응사격했던 문제를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두고 오히려 자작하겠던 거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계속 이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끌고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승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단기적으로 새로운 해법을 구하려는 그런 환경이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승절 행사 관련은 북한에게 뭔가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기는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죠. 저는 우리로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승절 행사가 연합군의 전승절 행사가 아니라 중국이 주도했던 전승절 행사 아니겠습니까? 연합군의 전승절은 8월 15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군사질서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 점에서는 미국은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상황 때문에 일본과의 그런 우리가 신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하는 걸 두고 미국이 왜 이런저런 소리 하느냐 하지만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중국 관계든 일본 관계든 심지어 북한 관계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다. 그 점에서 내부적인 반성 속에서 전승절 참여도 그렇지 북한에게 원칙을 강조하지만 유연한 대화도 얘기하고 있지. 네. 일본도 새로운 가능성을 두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뭔가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인데 네. 대북 관계든 동북아 질서 관계든 간에 저는 뭔가 좀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 전환기 때 좀 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대로면 오늘 이번 남북회담이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동북아 정세에서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될 텐데요. 일단 뭐 오늘 저녁 늦게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대담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협력연구원장 그리고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세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